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57% 상승해 주간 상승률로는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 같은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2차 간담회는 호프 미팅 대신 칵테일 타임으로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밝히진 않았지만 간담회 형식과 만찬 메뉴엔 일자리와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드 최종 배치 결정 시기는 내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던 어제 평양 인민군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보름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미사일 발사를 미루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신고리 원전 오륙호기 공사 중단 여부 결정 주체가 공론화위원회인지 정부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가 사실상 결정권을 가졌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가맹사업 구조를 선진화된 모델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정책 속도가 너무 빨라 변화의 시간을 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10월까지 자정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버스나 대형 화물차의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운전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며 벌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도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음식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8시 뉴스는 최근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 폭이 커지면서 이번 한 주 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정혜경 기자입니다. 그제 1순위 청약을 마감한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350가구 모집에 19,000여 명이 몰려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청약 최고 경쟁률입니다.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와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경하는데 좀 힘들었고요. 서울 성동구의 이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4,75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 분양을 추진 중인데 모델하우스엔 오늘 하루만 6,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과 대출 규제를 받는데도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여전한 겁니다. 기존 아파트 값도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주공 1단지 43제곱미터형은 6.19 대책 이후 7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압구정이나 잠실 재건축 아파트들도 같은 기간 1억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이번 주만 0.57% 올랐는데 이런 상승폭은 올 들어 가장 큰 겁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상승세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반대로 대책 전에도 사정이 안 좋았던 비수도권에선 미분양이 늘고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거래되는 등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이렇게 집값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인데 투기 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강 기자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화제가 됐습니다.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다 쏘겠습니다. 집값 안정시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토로한 겁니다.
지난 6.19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수요 억제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없으며 주택 공급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와 내년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에 비해 약 5% 줄어드는 데다 노후 주택도 많아 공급 부족을 걱정하는 실수요자가 많다는 겁니다. 심리적 요인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더 오르기 전에 혹은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조바심이 작용하면서 추격 매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 실패에 정부는 다음 달 고강도 대책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미 청약 가점제를 확대하고 1순위 요건을 강화해 청약 과열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인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 급등 시기에 규제를 망설이면 안 된다며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선 어제에 이어 이틀째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많은 대화가 오갔다고 하던데 오늘 분위기는 어떤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오늘은 맥주 대신 칵테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이 장소가 청와대 본관으로 변경되면서 이 주종도 맥주에서 맥주로 만든 칵테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본관 인왕실에서 만찬을 겸한 간담회가 진행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도 기업 대표들에게 맞춤형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최 회장님은 그동안 조선 경기가 워낙 오랫동안 안 좋아서 고생 많이 하셨죠. 조선사는 힘내라고 박수 한번 치고. 특히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스키협회 회장인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는 성적 전망을, 공식 주관사인 KT 황창규 회장에게는 준비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우리 스키 대표단 전망이 괜찮습니까? 예, 일단 메달은 색깔 관계없이 4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칵테일 안주와 만찬 메뉴로는 황태 요리가 올랐습니다.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야 황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의 결과를 내자 상생의 길로 나아가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재계순위 홀수에 해당하는 기업이 오늘 참가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삼성과 롯데, SK 등이 모두 포함됐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정림입니다. 네, 이렇게 격식을 파괴한 청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거의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자리와 공정 경제에 대한 주문은 분명했습니다. 이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이나 정규직 전환을 직접 요구하는 대신 기업 의견을 듣는 간담회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시간도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또 수첩도 필요 없이 그렇게 격이 없는 그런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하지만 형식 자체에 분명한 요구가 녹아났습니다. 직원 전원이 정규직인 소상공업체 맥주를 이틀간 내놨고 매출액에 따라 참석 여부와 자리를 배치하는 관행을 깨고 중견기업 오뚜기 회장을 대기업 대표들과 한자리에 앉혔습니다. 고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속을 통한 경영 승계도 그렇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아주 잘 부합하는 그런 이제 모델 기업이기도 한데 청와대는 간담회 형식에 과거처럼 독대를 통한 거래나 청탁, 편법 경영 승계 로비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계는 서비스 산업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상생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규직 전환 즉석 약속과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 간 공정거래 조항 신설 등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가도 고용 주체라면서 경영자와 같은 입장임을 강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재계의 불안감을 불식시켜 일자리와 투자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미군의 1차로 공여한 부지엔 사드 레이더 1기와 발사대 2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돼야 사드 1개 포대가 완성됩니다. 정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전체 부지에 대해서 소규모가 아닌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 주민 설득 과정이 배치 시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는 전기 시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기를 돌려 가동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름은 주민 반발을 피해 헬기로 공수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최대한 서둘러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면서 사드 배치 철회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2차 공여 부지가 확정되고 미군의 기지 설계가 추가로 나와야 가능한데 일로도 10월 이후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성주와 김천 시민대책위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된 사드를 즉각 중지하고 철거하고 배치 부지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원점에서 새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 설득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경우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보름 만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던 어제 발사장이 아닌 평양의 인민군 묘지를 찾은 걸로 확인됐는데 발사를 미루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소식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이었던 어제 김정은이 찾은 곳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있던 평안북도 구성이 아니라 평양의 인민군 묘지였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북한군 지휘부와 함께 평양의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며 즉 6.25 전쟁 때 사망한 병사들의 묘지를 찾은 사실을 동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김정은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묘지를 둘러봤습니다.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며 진정한 애국자들인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들의 묘를 돌아보셨습니다.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화성 14형 개발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는 지난 13일 보도 이후 보름 만입니다. 지난 4일 보름 만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화성 14형 발사를 지도했지만 역시 보름 만에 나타난 이번에는 인민군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주목받는 시기에 지난해 화환만 보냈던 묘소를 김정은이 직접 참배한 것은 미사일 발사를 미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 대결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한 만큼 미사일 추가 도발이 미뤄지는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세월호 화물칸 수색 과정에서 오늘 하루에만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4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5명이 남아있죠. 박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세월호 화물칸에 있는 차량들을 밖으로 옮깁니다. 화물칸 내부는 각종 물건과 함몰된 선체 구조물이 뒤엉킨 처참한 모습입니다. 아직도 수십 대의 차량들은 진흙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화물칸에 있던 차량 185대 가운데 지금까지 선체 밖으로 꺼낸 것은 111대. 군데군데 찢긴 처참한 모습으로 목포신항 부두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진흙을 골라내면서 혹시 있을 미수습자 유해를 찾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2층 화물칸에서는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4점이 추가로 발견돼 화물칸 수색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점의 뼈가 수습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미수습자는 모두 5명. 수습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화물칸에서 다수의 뼈가 발견되면서 수색 현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화물칸에 나오면서 사람을 다 찾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방향보다 이제 또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수습을 해서 9명 다 찾아서 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작업자를 좀 더 투입하도록 예산을 더 증강시키거나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교대 지금 말씀드린 교대조도 더 찍을 수 있고. 객실에 대한 2차 수색을 함께 벌이고 있는 해수부는 수습된 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어제 나온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무죄 판결을 두고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영 씨의 남편 신동욱 총재가 SNS에 해당 재판부를 비난하는 허위 내용을 올려 논란을 더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법원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문학의 블랙리스트 부분은 무죄 판결하고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제기됐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대역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판결대로라면 조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해당 재판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재판장인 황병헌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라면을 훔친 사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조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풀어줬다는 겁니다. 이 글이 빠르게 퍼지면서 황 부장판사는 장발장 판사라는 비난과 함께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황 부장판사가 이런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적이 없고 2015년엔 형사재판을 담당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SBS와의 통화에서 자신도 SNS에 떠도는 내용을 보고 글을 썼는데 실수였다며 해당 재판부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주체를 놓고 혼선이 일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사실상 결정권을 가졌다며 그 결정을 100%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준무 기자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어제 공론화위원회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결정은 내리지 않을 거고요.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면 청와대와 정부가 따르겠다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엇박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가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하거나 결정하면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100% 따르겠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변하거나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론화위원회 판단이 최종 결론이란 얘기입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방식은 배심원단의 결정이 아닐 수도 있고 찬반을 넘어 제3의 대안일 수도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사실상 결정할 거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전 건설 중단 여부의 결정 책임만 떠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야3당은 탈원전 결정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결정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른바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부 정책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업계의 의견에 김상조 위원장은 오는 10월까지 자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쓴소리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가맹본부의 경영윤리와 상생의식이 질적으로 성숙되지 아니하였고 가맹점주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협회 측이 만들겠다고 한 자율상생 방안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방안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며 10월까지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신다면 공정위가 딱딱한 법령 규제 수단을 그렇게 많이 동원하거나 또는 수위를 끌어올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유예 조치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밀어주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가맹본부의 필수 품목 마진 공개는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 협회 측은 외부 인사 위주의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자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상의 상생 혁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식자재와 원재료 등의 마진을 붙이는 현행 가맹 사업 모델을 점주들에게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주행 도중 사고 위험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비상 자동 제어 장치 실험 영상입니다. 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의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이런 안전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운전기사들의 휴식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관련 업계에선 비용 부담 때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 4명의 희생자와 38명의 부상자를 낸 봉평터널 버스 사고. 모두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탓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버스와 화물차에 첨단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운전기사의 과로를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연속 휴게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추진하는 안도 병행 추진합니다. 관건은 재원 마련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 15만 대에 충돌 경고장치를 다는데 750억 원이 필요하고 비상 제어 장치가 장착된 새 버스와 화물차를 사는 데는 대당 50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듭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600억 원. 새 차 구입대의 비용은 일부 지원 방침만 세웠습니다. 버스와 화물업계는 반발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소 15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운전기사의 휴식시간 확대도 인건비 상승이 불보듯 뻔하다며 우려했습니다. 지금 인원에서 거의 20-30% 인원은 더 뽑아야 되는데 요금을 현실화시켜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금 현실화는 쏙 빼놓고 정부와 여당은 일단 버스 요금과 화물 운송료 인상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좀 더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7월 말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공항이 온종일 붐볐습니다. 고속도로 역시 평소 주말보다 교통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손형환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게이트 앞은 출국 심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칠 법도 하지만 여행객들은 들뜬 표정입니다. 직장인이 친구 일정에 맞춰서 휴가를 가게 됐고요. 4박 5일간 오사카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오겠습니다. 아이 손을 꼭 잡고 있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딸, 사위 다 같이 맞춰서 가서 이제 뭐 수영도 하고 친척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인천공항에선 오늘만 평소보다 3만 명 정도 많은 10만 1000여 명의 여행객이 출국합니다. 내일도 공항은 북새통을 이룰 전망인데 국내선, 국제선 출발을 모두 합치면 오늘보다 4천여 명 많은 여행객이 공항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공항 개장일에 단일 출발 여행객으론 최대 수치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고속도로도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만 45만 대의 차량이 수도권을 빠져나갈 걸로 보입니다. 평소 주말보다 5만 대가량 더 많은 겁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과 모레도 4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도심을 빠져나갈 걸로 예상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욜로족이란 말이 유행이죠. 지금 나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휴가에도 나만을 위한 욜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지만 직장인 28살 광민지 씨에겐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휴가란 필요할 때마다 나눠가는 재충전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일본과 싱가포르를 다녀왔고 다음 달 말엔 유럽에 가볼 계획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연차를 더 쓴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좀 더 많이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32살 이은채 씨는 혼자 가는 여행을 즐깁니다. 일단 편하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그리고 스케줄 같은 거 안 맞춰도 되고 남의 눈치 안 봐도 되고 이러니까. 실제로 한 여행사 집계 결과 이 여행사의 나홀로 여행객 수는 지난 2012년 6만 2천 명에서 지난해 25만 9천 명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꼭 어딘가를 가지 않아도 혼자 도심 호텔에서 묵으며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휴가도 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15% 정도 늘어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객실 패키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찾고 계십니다. 휴식의 본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필요에 따라서 충분한 휴식, 또 어떤 그 재충전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추세는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여름만 되면 여럿이 짐을 싸들고 떠나는 바캉스가 아닌 나만을 위한 온전한 휴식을 찾는 휴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서 환자가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해 환자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 원장이 붙잡혔습니다. 이 원장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병원 CCTV를 삭제하고 진료 기록도 조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KNN 길재섭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의원으로 걸어 들어가는 41살 A씨.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4일 오후 프로포폴 과다 투약 뒤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한 10ml를 투약을 하다가 단계적으로 최대 100ml까지 투약된 걸로 봐서 중독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정이 됩니다. 병원장 57살 B씨는 숨진 여성을 카트와 위장막을 이용해 렌트카로 옮긴 뒤 다음 날 새벽 통영시 용남면의 한 포구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범행은 렌트 차량이 인근의 공장 CCTV에 찍히면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병원부터 유기 현장까지 35km 거리에 있는 CCTV 50여 개 등을 모두 확인해 병원장 B씨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숨진 환자의 시신을 이곳으로 옮겨온 병원장은 시신을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환자가 복용하던 약병을 놔 마치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B씨는 병원 내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진료 기록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병원장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환자에 대한 프로포폴 투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길재서입니다. 한강 하류에서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를 사들여 키운 뒤에 다시 판매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2년 동안 실뱀장어 50만 마리를 키워서 무려 45억 원을 벌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해경 단속반이 한 양식장 안을 수색합니다. 어두컴컴한 수조 안에 불빛을 비추자 장어가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바로 옆 수조를 보니 훨씬 짧은 길이에 어린 실뱀장어들이 들어있습니다. 강에서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를 팔기 위해 길게는 1년 동안 양식하는 현장입니다. 인천 강화군 한강 하류에는 매년 봄이 되면 실뱀장어들이 상류로 올라오는데 허가받은 어민들만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마리에 3,000원 정도지만 무허가 업자들이 불법으로 포획해 마리당 1,000원 정도 싼 값에 판매합니다. 이 업체는 지난 2년여 동안 이렇게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 50만 마리를 사들여 키운 뒤 다시 판매했는데 45억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의 아들은 실뱀장어를 키우는 양식장을 운영했고 아내는 민물장어 음식점을 하며 다 큰 장어를 판매했습니다. 시어이기 때문에 실뱀장어 새끼인데 보호해야 할 선 자원입니다. 무허가로 무분별하게 불법 포획한다면은 향후 수산자원의 씨가 말라서 해경은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김모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잡아 판매한 21명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전교 여학생의 3분의 1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 2명이 구속됐습니다. 더 피해는 없었는지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학생 수십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교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고 특히 한모 교사는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두 교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습니까? 김모 교사는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한모 교사는 여학생 5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잘못한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한 교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에 대해 어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두 교사 외에 다른 교사들의 폭언이나 성추행은 없었는지도 살필 예정입니다. 또 장기간 성추행이 반복된 만큼 학교 측이 피해 사실을 감추려 했는지 추가 피해 학생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사과드린다면서 성인권 교육의 강화와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부산의 한 수영장에 소독가스가 유입되면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31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영장 바로 아래층에서 소독제를 쏟아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KNN 현승훈 기자입니다. 부산 만덕동의 한 실내 수영장. 부모들이 자녀들을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한 학생은 호흡이 곤란한 듯 가슴을 두들기고 구토 증상까지 보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10시 반. 수영장에 갑자기 소독제 가스가 유입돼 3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27명은 방학을 맞아 수영장을 찾은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코 막고 나가는데 애들 다 토하는 것 같이 다 침 뱉고 계속 목 막히고 숨 못 쉬고 그랬어요. 사고는 지하 3층 기계실 작업자가 소독제 30리터를 엎지르면서 발생했습니다. 네, 사고가 났던 수영장 바로 한층 아래에 있는 기계실입니다. 지금도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데요. 당시 직원이 소독약을 쏟으면서 그 증기가 한층 위로 올라가 수영장에 있던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노출된 소독제는 락스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치아염소산 나트륨으로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침소용도 있고 침소도 하고 약도 좀 필요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평소 수영장 측이 락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한 것에 대해 사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NN 현승훈입니다. 네, 미취학 아동 동반 불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식당에 갔다가 발길을 돌렸던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어른들만을 위한 공간, 이른바 노키즈 존입니다. 아이들이 귀하다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노키즈 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혜민 기자가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식당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가 하면 의자 위에 올라갑니다. 주저앉아 장난감을 펼쳐놓고 놀기도 하고 떼를 쓰며 울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많은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도 했었는데 그 애기들 왔을 때 기저귀나 뭐 그런 게 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뭐 애들 음식이 좀 엎어진다든지. 조금 시끄러울 순 있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들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조용히 쉬거나 일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노키즈 존을 선언하는 매장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도심의 이름난 맛집에서 시작됐지만 최근엔 제주도나 경주 등 휴가지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유를 데워달라는 등 요구사항이 일단 많았고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면 그치질 않아서 영업하는데 방해가 좀 많이 돼요. 아이를 둔 부모들은 불쾌하기도 서운하기도 합니다. 나라에서는 애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저희는 노키즈 존도 너무 많아지고 갈 데도 없고 좀 힘들다. 이런 아이 저런 아이가 있는데 그렇게 무조건 단절을 하면 아이를 키우는 3년 동안 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아이들도 똑같이 인권이 있는 건데 그 인권을 하나 무시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공공장소 예절을 자녀들에게 강조하지 않는 문화부터 바꿔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외는 사실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공적 룰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른만을 위한 식사 공간도 필요하지만 아동 동반 불가를 아동 동반 환영으로 바꿔가는 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미국에서 구치소를 탈출했다가 붙잡힌 재소자들이 탈옥 과정을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제 탈옥 장면,
LA 정준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결수 수십 명이 한꺼번에 수감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구치소 감방입니다. 탈옥을 계획한 재소자가 휴대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감방 침대 한켠 모서리를 떼어내니 철제 환풍구 덮개가 나옵니다. 미리 잘라놓은 듯 덮개를 천천히 떼어내더니 안으로 한 사람이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곤 문제가 없다는 듯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립니다. 환풍구 안으로 들어간 재소자들이 배관 통로를 따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통로를 막고 있던 쇠창살도 문제없이 뜯어냅니다. 통로를 올라갈 때 계단처럼 이용한 침대 시트도 보입니다. 탈옥 중간중간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여유를 부리기까지 합니다. 4층 건물 옥상에 도착한 재소자들은 준비해간 밧줄을 타고 내려간 뒤 대기시켜놓은 승합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Kidnapping anyone, just trying to pass time. This is our casa right now for the moment. 탈옥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월. 탈옥한 재소자 3명은 8해 만에 모두 붙잡혔는데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살인과 납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수감됐는데 그동안 탈옥 과정이 잘못 알려졌다며 변호사를 통해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교도소에서도 고장난 비상문을 통해 재소자들이 탈옥하는 장면이 공개되는 등 미국 교정당국의 허술한 재소자 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중국에서는 불타는 승용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운전자를 구해낸 10대 소녀가 화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곤경에 처해도 웬만해선 잘 나서지 않는 중국 사회에서 이 소녀의 용기는 더욱 돋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가죽 폐기물 더미 옆에 세워진 승용차 보닛에서 불이 붙은 채 연기가 치솟고 있는데 운전자가 차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남자아이 한 명이 다가가지만 운전자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能出来吗？然后他没说话，我说你侧出来吧，他也没说话，他也没动。 남자아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릅니다. 1분 뒤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19살 순메이링은 주저없이 시커먼 연기를 해치고 운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순메이링이 운전자를 차문에서 끌어내는 순간 시뻘건 화염은 승용차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운전자가 큰 화를 당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합세해 운전자를 구출했을 땐 차량은 골격만 남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人在这儿呢，然后你肯定要一条人命不能置之不理啊。 10대 소녀의 용기로 기적같이 생명을 구한 64살의 운전자는 운전 중 갑자기 뇌 위축 현상이 발생하는 바람에 차량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리에 약간의 화상을 입은 채 구사일생한 운전자의 가족들은 이 순메이링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적힌 깃발을 건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중국이 관영 TV를 통해 우리 영화 군함도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사드 문제 이후 이른바 한한령을 내리며 한류 콘텐츠를 막아왔던 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CCTV의 뉴스 채널은 아침 뉴스에서 우리 영화 군함도를 소개하는데 무려 10분 가까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영화 줄거리는 물론 역사적 배경과 일본의 반응까지 리포트와 논평 등으로 5달락에 걸쳐 심층 보도했습니다. 군함도가 역대 최고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항일 대작이라고 극찬했습니다. 影片在韩国首映后引发了强烈反响。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관영 언론에선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금기시돼 왔던 우리 배우들의 이름까지 일일이 거명했습니다. 这部影片的出演阵容豪华，由黄正民、苏志燮、宋仲基等韩国知名演员出演。 영화는 물론 관객들의 반응까지 한국 특파원의 현장 취재로 보도했습니다. 잊혀진 아픈 역사를 사람들이 보고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일이라는 한중 양국의 역사적 공통분모와 8.15 광복절을 앞둔 시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영 언론의 이런 보도 태도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영화관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한류 콘텐츠가 자국민에 노출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곳 영화업계는 군함도를 계기로 중국 정부의 한류 봉쇄가 조금씩 풀려갈 수도 있다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검찰 수장으로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두 기관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찰청 방문은 오늘 낮 2시 문 총장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 도착한 뒤에야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경찰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면담은 취임 후 관계기관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총장은 이철성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15분 동안 두 기관의 협업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만남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국가 공동체를 수호하는 동반자라며 상견례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바쁘신 와중에 경찰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양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경찰의 경우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두 기관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경찰은 오늘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로 그동안 검찰을 강하게 비판해온 황운하 수사구조 개혁단장을 치안감으로 승진시켰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경기 화성시 산업단지에 있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권진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안에서 새카만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커지자 소방당국은 근처에 동원 가능한 소방 인력을 총동원하는 화재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근처 소방서 6곳에서 소방차 35대와 인력 11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불은 3층짜리 건물 한 동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길이 오르고 한참 타다가 정말 폭탄 터지는 것처럼 큰 소리가 팡 하고. 공장 안에는 작업 중이던 직원 14명이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피하던 직원 1명만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장품 원료를 재가공하는 과정 속에서 유증기가 착화돼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원료를 배합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공장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의 한 축제장에서 공중회전 놀이기구가 작동 중에 부러지며 좌석 일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탑승하고 있던 1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1분에 13번 스스로 회전하며 추처럼 움직이던 놀이기구가 반대편으로 솟구치던 순간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일부 좌석과 승객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사고로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2명은 중태입니다. And I heard a girl scream help and I look over and I seen something fly out. And then I seen it slap to the ground. 파이어볼이라 불리는 이 놀이기구는 오하이오 주 차원의 장터 같은 축제장에 설치된 뒤 안전 점검을 받았지만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Every day they're required to do pre-opening inspections. It's been looked at about 3 or 4 times over the course of 2 days. 네덜란드의 제조사 측은 전 세계 같은 기종의 놀이기구가 43대 있으며 사고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모두 운영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 미 전역과 캐나다에서도 자체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It's not going to run until they tell us what happened in Ohio and the factory tells us it's okay to operate. 지난 2010년 이후 미국 내 놀이기구 사고 사망자는 모두 22명에 이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요즘 개성 있는 동네 책방들이 늘고 있지만 이벤트와 선물을 쏟아내는 온라인 서점, 대형 서점과 경쟁하기엔 여전히 버거운데 최근 동네 책방에서만 살 수 있는 특별판 출간을 비롯해 여러 의미 있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 해방촌 언덕 위 문학 전문 책방에 발 디딜 틈 없이 손님이 몰린 건 안녕하세요. 덥죠? 네.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서점 처음이세요? 네, 처음 와봤어요. 소설가 김영하 씨는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까지 동네 책방만을 돌며 독자를 만나는 게릴라 사인회를 진행 중입니다. 문학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작은 모임들 이런 게 이제 많아야 돼요. 책을 읽고 서로 감상을 나누고. 근데 그러려면 동네 서점들이 거점 역할을 하거든요.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에선 팔지 않는 동네 책방 전용 책도 나왔습니다. 대형 출판사인 민음사가 내놓은 첫 동네 책방 특별판으로 벌써 전국 130개 서점에서 3,000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만 살 수 있으니까 좀 특별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출판사가 동네 서점을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자를 만나는 기회를 갖기 어려운 그런, 하지만 내용은 너무나 좋고 의미가 있는 이런 책들은 일종의 실핏줄과 같은 독자들이 직접 그 책을 보고 고를 수 있는 이런 서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이번 시도로 동네 서점의 가능성과 저력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인천에서 아시아 줄넘기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커스 묘기와 같은 줄넘기 연기 같이 보시죠. 올여름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장맛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청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이 지역은 최고 100mm 안팎의 큰 비가 내리겠고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은 70mm 정도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낮에, 남부지방은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밤이 된 지금도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북과 경북 북부지방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로 오늘보다 덥겠고요. 전남 내륙과 제주도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이후로 우리나라는 장마권에서 벗어나겠고요. 다음 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이맘때면 직장인들 사이에선 여름 휴가 언제 가세요? 란 말을 인사처럼 쉽게 건네는데 여기에 쉽게 답할 수 없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정규직의 74%가 휴가를 쓴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0명 가운데 7명이 유급 휴가를 쓰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